안녕하세요. 저는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 리터러시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구들 또 부모님들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걸 하는가 안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어려운 것들을 연구하라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리터러시에 대해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터러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배움, 학습 이런 것들과 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리터러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읽고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읽고 쓰는 거 좋아. 읽고 쓰는 건데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늘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읽고 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연구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터러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리터러시 뭐야? 그게 도대체? 그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리터러시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읽고 쓰는 것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문해력이란 말이 상당히 이제 대중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미디어 리터러시다, 디지털 리터러시다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문해력이란 말이 영어로 하자면은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글을 풀어 이해하는 어떤 그런 힘,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는 게 원래 말이 리터러시라는 이제 영어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할 때 리터러시는 뒤에 그 리터러시란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미디어를 읽고 쓰는 힘이 되겠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디지털적인 것들을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읽고 쓰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매체나 가령 책, 뭐 유튜브, 영상, 그래픽 이런 특정한 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것들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쓰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리터러시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개념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무엇을 읽고 쓰는가? 여러분 무엇을 읽고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읽고 쓰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는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호라는 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방법들. 그것이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터러시라는 건 가장 먼저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호 중에 가장 친숙한 기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글이죠, 글. 글입니다, 글자. 그렇죠? 문자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문자 뭘까요? 한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터러시라는 것의 가장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기본이고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읽고 쓰는 게 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사회가 사회로 급속하게 지금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와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단지 문자 언어로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문자 언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호이지만 사실 문자에 덧붙여서 이미지도 있고요. 사진 같은 것.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것과 문자 언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준다든가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요. 카드 뉴스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의사소통에 쓰이는 기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들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문자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소통의 기호이지만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이고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호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단지 한글 깨치기에 국한되지 않겠죠. 그렇죠? 동화책을 읽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림책을 읽는 게 사실은 리터러시에 들어가겠죠. 그림책에 글자가 없다고 해서 리터러시를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발달하게 되면 문자와 함께 그림을 섞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리터러시라는 거는 다양한 형식의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기호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호를 읽고 쓰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 속에서 그냥 어디 뭐 밭에다 씨를 뿌려갖고 저절로 자라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읽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인포그래픽, 정보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당연히 이해해야지 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가지고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언어, 구두, 말을 하는 능력들은 생득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랑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는데 이 리터러시, 기호를 다루는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호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좋은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호를 우리가 잘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과 나의 관점과 의견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어떤 지식, 어떤 정보, 어떤 생각, 어떤 의견,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기호를 읽고 쓰는 일이지만 사실은 의미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생각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리터러시가 공부에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떤 내용과 지식이나 의미를 다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더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호를 잘 익혔어요. 그것은 의미를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왜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될까? 왜 그걸 우리가 나눠야 될까? 안 하면 안 돼? 나 그냥 혼자 읽고 그냥 나 혼자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통을 요구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화의 재료가 무엇인가? 의미와 생각과 정보들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죠?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 한글 깨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한 편의 글을 읽고 그게 중심 내용이 뭐다, 주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을 잘 다루어서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미를 만들어서 실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사, 다양한 생활 경험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고 쓰고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경제라는 것도 그렇고요.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자들끼리 읽고 쓰고 생활하는 생각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대중들이 그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과학의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들을 밝혀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사실은 기호라는 걸 익히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읽고 쓴다라는 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그건 나한테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나만 이 읽는 시간에 괜찮으면 되잖아. 그냥 책 글 잘 읽고 내용 잘 이해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되잖아. 1등 하면 되잖아.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 관점들은 은연중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일을 해요. 은연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읽는 것이,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오늘 내가 그것으로 대화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운영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읽고 쓰는 일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글을 읽고 쓰고 뭐 정보를 읽고 뭐 보고 뭐 해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건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되잖아. 그걸로 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리터러시를 평생 해야 되는가? 점점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의 삶, 중학교의 삶, 대학교의 삶, 직장인의 삶,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시민으로서의 삶, 어떤 생각하는 노동자로서의 삶,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은 평생 교육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대학의 교수고 박사도 받고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다니고 제가 이 리터러시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도 리터러시를 숙달했다. 읽고 쓰는 걸 숙달했다. 나는 대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한번 왜 그런가? 저한테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갖다 주면 저는 그 책을 읽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호는 알지만 의미를 몰라요. 왜? 내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쉬운 글부터,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쉬운 글부터 읽고 생각하면서 점점 복잡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활의 영역들, 학문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나는 읽는 것에 달관한 사람이야, 쓰는 것을 마스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황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방식이 모두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정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성숙한 시민, 건강한 시민, 비판적인 시민,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시민의 권리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냥 아이들이 원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멤버가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때, 잘 읽는 사람,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잘 읽고 잘 생각하고 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권리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도 도와줘야 되고 학교로서도 도와줘야 되며 공동체의 시민,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모두들 납세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가 개인의 공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학습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뭐 미디어 언론이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요즘 사람들 너무 잘 못 읽는다. 우리 아이들이 잘 뭐 글을 읽고도 잘 이해 못하고 뭐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어르신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또 현혹도 잘 되시고 그런 사회 전반에 조금 어떻게 잘 읽지 못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벌어진 것에 사실은 개인적인 책임은 극소,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굉장히 소홀하고 나태했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은연중에 이것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가 사람들이 뭔가 잘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리터러시 뭐 글을 읽고 쓰고 정보를 읽고 쓰고 이런 거 관련할 때 많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문맹 이런 말이 있어요. 문맹.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뭐 글을 읽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문맹이라는 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완전하게 숙달하지 못해서 글씨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예전에 이제 뭐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 겪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때는 문맹 퇴치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마치 문맹이 어떤 병인 것처럼. 요즘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치 그게 무슨 뭐 바이러스 퍼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말들도 쓰곤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실질적 문맹 이런 말을 이제 뭐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실질적 문맹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문맹은 아닌데, 그러니까 글자는 읽고 쓸 수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실질적 문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 문맹이라는 거는 거기에서만 그치진 않겠죠. 제가 앞에서 리터러시를 정의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역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 문맹이라는 건 단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소위 뭐 말귀가 없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 문맹이란 이런 말들이 개인에게 자꾸 책임들이 돌아가요. 너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너 뭐 했어? 왜 책 안 읽어? 이렇게 한다거나 선생님한테는 왜 애들 제대로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읽고 분석도 하고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야지. 이렇게 블레임,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어떤 개인들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질문하지 않는
시험 사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질문하고 그렇죠. 그래야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고 대화라는 게 깊이 있게 되고 그렇죠. 내가 글을 읽는 동안에도 의미라는 게 계속 깊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고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 잘 읽는다라는 건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책 읽을 때 막 빨리 읽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은 옆에 막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책은 원래 지저분하게 읽는 겁니다. 깨끗하게 읽는 게 아니고 그거 중고시장에 다시 파실 거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지저분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이제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 사회가 굉장히 이제 역설적으로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쵸?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입시, 대입, 입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너무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시험의 관문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과했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는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뭡니까? 질문이에요, 사실은. 시험 안에 질문들이 들어있잖아요. 다음에 뭐뭐니까 이렇게 하시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다 질문인데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상당 부분. 어떤 시험 범위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 번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쵸? 섭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갖고서 답을 고른다든가 간단하게 뭔가를 쓴다든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좋은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발의 목적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는 시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도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사회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어떤 환경적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회사에서도 미팅하고 학교에서도 미팅하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데 이 미팅이라는 게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항목이나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 그것들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것들을 그냥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의나 미팅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미팅에서는 사실 생각이라는 게 풍족해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미팅이라는 게 어떤 미팅이 좋은 미팅이냐? 대화를 많이 하는 미팅이 사실은 좋은 미팅입니다. 주어진 안건 안에서 그 안건 여러 가지 항목들 안에서 가장 거기서 이것들을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의미가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들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창의성 얘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개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얘기하지만 근데 창의성의 가장 쉬운 정의는 뭐냐면요. 두 가지 동떨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사후의 일이고요.
두 가지 동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의성인데, 대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이 만나서, 생각이 만나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대화예요. 그래야 창의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 책임 없는 방임 사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뭐 이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다, 의무다, 권리다 이런 말들 사이에 굉장히 혼동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읽은 것들,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책임 소재를 묻는다.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잘 못 잘 뭐 이렇게 좀 성적도 떨어지고 뭔가 좀 어렵게 뭐 이렇게 좀 잘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학교가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선생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 배움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질 수 없죠. 그런데 뭔가 조금씩 배우고 얻고 생각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되게 굉장히 어렵게 보였던 것들인데 내가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부분 조금씩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의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교사와 학교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잘 할 수 없어서 책임질 수 없을 때, 자기가 공부하는 걸, 그것을 조금 더 가르쳐주고 스스로 책임져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들을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로 넘겨주는 공간이 학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책임이라는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부모는 책임을 학교에 떠밀고, 학교는 책임을 사교육에 떠밀고, 사교육은 책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되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읽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사실은 좋은 학습자가 되는 거고, 그게 학교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또는 우리가 정보를 읽는다는 것, 미디어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정보들을 만든 사람, 이런 책을 쓴 사람,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질문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대화를 이끌고요. 대화는 생각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의 질문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스스로 점검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러니까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어.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책임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문명적인 활동이 무엇인가? 바로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영상을 읽고, 미디어를 읽고, 인포그래픽을 읽고, 뉴스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세상을 읽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읽는 것, 하나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면 읽기라는 게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지?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지를 알아나가는 게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읽는 법은 항상 언제나 내가 왜 이것을 읽는가, 왜 이것을 보는가에 따라 바뀌어요. 제가 이런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 운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 상황인데 여기 이제 뭐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이제 있으니까 자, 밤에 직장에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왔어요. 이제 아이들도 재우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죠.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잘 끝내고 시원하게 끝내고 이제 잠에 들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맥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맥주를 사러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주를 동네 앞에 편의점에 사러 나가는데 걸어가기는 조금 거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편의점까지 차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요? 그냥 나가면 되죠. 그냥 입던 거 대충 그냥 추리닝 이런 거 입고 편하게 입고 나가서 운전해서 맥주를 사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운전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가까운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 이 맥주를 사겠다, 운전해서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자, 내가 오늘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캔을 마시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일단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머리를 매만진 다음에 자,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주유소를 한 2km를 가서 거기서 기름을 탱크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렇게 2바퀴를 돌아가고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맥주를 사기 위해서 운전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것도 운전하고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간단한 정보들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것으로 그냥 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깊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일도 하고 사람과 얘기도 하고 뭔가 나도 발전시키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지죠. 내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위해 읽는가. 맥락을 갖고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안 배워도 읽어야 돼요. 꼭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말고 저렇게 읽으면 안 될까? 책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중간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좀 천천히 읽으면 안 될까? 좀 빨리 읽으면 안 될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해보시고 테스트해서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 던지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질문 던지는 건 핵심이라고 했어요. 읽는 거는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내가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를 유심히 본 다음에 딸딸딸딸 외워갖고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읽는 것은 어떤 시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읽는 어떤 힘들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책 읽는 걸 싫어하는가? 그게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읽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틀려도 또 읽으세요. 읽는 법의 가장 좋은 법은 뭐냐? 가장 좋은 전략? 다시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독서 교육이나 서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게 한 100년, 110년 정도 됐어요.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읽기라는 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못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읽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잘 못 읽는다, 책을 잘 못 읽는다, 뉴스 같은 걸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몰라서 못 읽는 경우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몰라서 못 읽는 거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알아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뭘 알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실은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대하고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읽을 때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집의 읽기가 돼요. 자기가 읽고 싶은 방식대로 읽습니다. 그게 요즘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confirmation bias, 그러니까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들만 찾아서 봐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의 답은 글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글 안에 있든 나한테 있든 것이 섞여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뒤지고 글을 잘 뒤지고 텍스트를 잘 뒤지고 미디어를 잘 뒤지면 답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미디어, 뉴스, 글, 책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보통 뭐 이러죠. 한 두 줄, 한 장, 뭐 책의 챕터 1 읽고 뭐 이 책은 이런 책이잖아. 휙 버리고. 그렇죠. 이건 뭐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요. 읽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든 아니면 꼼꼼히 하든 뭔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 섣부른 판단, 이거는 별로야. 던져버리는 거. 결코 좋은 읽기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미디어, 뉴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읽는다고 당장에 죽지를 않거든요. 당장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야 된다거나 몸에 상처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못 읽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일에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sychosocial moratorium, 그래서 심리 사회적 유예라고 그러는데 읽지 못해도 현실 생활에서 돌아오는 위험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적어요. 당장에. 그 말은 무엇이냐? 읽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잘합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실패해도 당장에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좋은 읽기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독을 강조를 많이 하죠.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잘 읽는 법, 잘 보는 법, 잘 이해하는 법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읽으려는,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온 인지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냥 자동으로 삭제돼 버려요. 자기 스스로 기회를 없애지 마세요.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워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잠깐 시간을 두고 쉬었다가 다시 해보시는 거죠.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 중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고민이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그런데 좀 답을 찾기가 어렵죠. 뭐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함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떤 원리를 좀 그 원리라고보다는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읽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법, 생각하는 배우는 것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정, 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직장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가정과 학교는요.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그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가정은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는 전문가가 체계적인 내용과 방식을 갖고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학교에 맡겨주세요.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게 맡겨주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아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책 읽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한글 깨치는 법부터 이해하는 법, 질문하는 법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만나갖고 내가 그것을 토론하면서 얘기해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지 이거 아이가 못 따라오면 아이한테 채찍도 좀 이렇게 꾸지람도 주고 이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리터러시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리터러시 environment. 리터러시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 책들, 미디어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장 쉽고 원할 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즐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만화일 수도 있고 뭐 소설책일 수도 있고 미스테리일 수도 있고 요즘에 개인 판타지 소설들일 수도 있고 뭐 웹툰이 많습니다. 그거를 대화의 소재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라 마라, 압수한다, 반반씩 나눠갖고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건 뺏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들은 아이들 삶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뺏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으세요. 대화의 소재로 삼으시면 돼요. 그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봤니? 오늘 뭐 읽었니? 오늘 뭐 했니? 무슨 생각했니?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대답하는가?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아빠 갑자기 왜 이래? 세상이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워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는지를 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내가 평상시에 뭘 보고 어떤 것들을 읽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주로. 그렇죠. 제가 전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제가 작년에 귀국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이제 지하철로 이제 뭐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출퇴근을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지하철에서 책을 꺼내놓고 보는 사람을 딱 3명 봤습니다. 거의 안 봐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만 보는 거죠. 그걸로 뭘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는가,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하는가, 라는 것들,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조금 걱정스러운가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아이들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게 뭡니까? 기호를 잘 다루고 생각을 다루고 세상을 다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리터러시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가? 소통할 수 있을 때 제일 잘 배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부모님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것도 꺼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법. 이렇게 읽었더니 야 아빠가 이거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좀 가르쳐줘라. 아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우리 아이가 못하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르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가 이거 할 수 있네.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이것도 나한테 가르쳐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